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회사 업무가 많아서 정규직 관람하러 하루 쉬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 변론서 내용을 제가 읽다가 정규직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변론서를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니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다 하는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진 변호사 정기성, 변호사 김병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어제 나온 겁니다. 국회가 졸속 탄핵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당연히 절차 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탄핵된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탄핵의 원조입니다만은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내용,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이건 지금 9명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4. 졸속 탄핵 및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실 인부 신청. 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 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 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 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 결국 강일원이 문제가 되는군요. 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 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정인 신문. 10. 헌법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 11. 본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 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고언. 12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서면 본문 내용이 쭉 있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쭉 이제 탄핵 심판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이한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무현에 이어서 12년 만에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었다. 이거는 세계 헌정사의 유례가 없고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 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의 우선거리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쭉쭉쭉 있는데 우선 이제 순서를 좀 바꾸어서 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졸속 탄핵 및 국회 탄핵 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 여부, 사실 인부 신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어제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바른당에 있죠. 권성동 국회의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 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 1. 국회 탄핵소추장을 권성동 당신이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 용어는 우리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 용어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헌법 65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법전 어디를 뒤져도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이 없다, 이런 게. 굳이 이런 용어를 골라서 탄핵한 이유는 뭐냐? 답을 해라. 2.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탄핵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입니까? 그러면 아스팔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왜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끌고 온 거냐? 3. 비선조직이 무슨 뜻이고 국정농단이란 대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 4.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국회가 하였나?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 5. 박명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 6. 특검에서 조사도 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왜인가? 6은 그냥 물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인가? 7번, 그거 왜 그랬나? 8번, 이 사건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조차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이냐? 참 기가 막힙니다.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한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탄핵소추장을 배부하였나? 11. 12월 9일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혹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나? 참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 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 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을 거쳤나요? 19. 탄핵 사유가 13개 항목인데 사안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 사유별로 개별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 투표하였으면 13개 탄핵 항목 중에 과연 몇 개가 의결되었을 거라고 권 위원장은 보시나요? 22. 세월호 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 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 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 24. 탄핵소추안 의견은 각계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인 것은 혹시 아십니까? 25. 탄핵소추안 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6. 13개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년 12월 9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 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28. 2017년 2월 1일 2월 1일자 준비 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나요? 29. 이 서면은 준비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 30. 이렇게 준비 서면을 쓰라고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 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 사유로 넣었나요?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 사유로 넣는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세월호 사건을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 무슨 법적 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37개의 질문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법률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하였는지, 그 탄핵소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였는지, 또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국회는 어떻게 뇌물죄라고 단정하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이거든요. 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그 당시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 끔찍한 얘기가 이 스토리입니다. 그 권성동 위원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런 엉터리 탄핵 재판이 계속되냐?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냐? 아니다. 선거 탓이냐? 아니다. 민주주의 탓이냐? 아니다. 이 나라 단언제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그 다음 2번,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가나다라 이렇게 나갑니다. 가서론. 탄핵 심판 시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는
판결 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 인권 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다. 12구 탄핵소추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 검토와 증거조사, 여론 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 즉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괄투표의 유연성.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일괄투표의 유연성. 지금 13개 항목에 대하여 왜 일괄투표를 하였느냐. 개별적으로 물었어야 된다.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 이 13개 중에 과연 몇 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았겠느냐.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물었을 때 과연 몇 개가 찬성을 받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투표의 유연성.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 게임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고 쭉 13개 탄핵 소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각 항목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서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옳고 그름의 당부의 심판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괄투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을 유도해낸 고약한 투표의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투표해야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일괄투표를 함으로써 그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은 거다. 이런 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헌법 제65조는 탄핵을 할 때는 헌법 위반, 이거는 법률 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65조 헌법 규정을 위반한 거다. 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 사유가 13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 다른 50명은 사유 2,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괄투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모두에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의 그것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마치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잘못 외관상 표시되어서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다. 많은 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 사유로 하는 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3개를 뭉뚱그려서 투표함으로써 탄핵 찬성을 억지로 만들어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입니다. 가나다. 섞어지게 탄핵 사유의 위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5개 헌법 위반이 있고 8개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그래서 13개입니다.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 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하였을까요? 지금 탄핵소추장을 보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관련 사건의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고 써놓은 겁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근데 미르하고 K의 이 각 세 가지 주제를 개별적으로 또 표결에 붙였으면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 강요죄? 그것도 별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3개 항목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에도 또 하나의 사건에도 또 여러 가지 죄명을 섞어지게식으로 한꺼번에 또 뭉뚱그려서 투표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국회가 미르 K 770억 원의 출연금을 뇌물죄로 소추했는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 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3분의 2가 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였을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조차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요죄, 직권남용죄 이런 거하고 섞어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3분의 1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원혁 씨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예. 아니 원혁 씨 머리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겁니다. 원혁 씨가 기준은 아니고.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서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 원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 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안이냐? 말이 되냐?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세계 어디에 가도 그런 게 없다. 이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묶은 것과 같다. 뇌물, 직권남용, 강요를 세 개의 경합범죄를 공동으로 범한 것처럼 만들어 놓아서 3분의 2 표결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제는 뇌물죄가 되어가지고 종신징역을 살아야 되는 범죄자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섞어찌개처럼 만들어서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는 공존하지 않는다. 경합관계가 아니다.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다. 라. 고의적인 일괄 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 사유. 쭉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웅변이 있습니다. 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 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 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서 섞어찌개 표결안은 13개를 한꺼번에 한 거. 탄핵 사유 하나에다가 미르 K스포츠에다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는 심플한 겁니다. 증거조사도 없는 탄핵소추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증거조사를 한 게 없다. 김평우 변호사께서 전에 여기 정규제 TV에 출연하셔서 저하고 이런 얘기를 미리 카메라로 찍기 전에 언젠가 정규제 TV에 그 장면을 보셨다 그래요. 제가 그 탄핵소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그 안을 들고 그 맨 뒤에 보면 증거자료, 참고자료라고 신문기사가 12개인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들고 도대체 신문기사가 증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개탄했던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 장면을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말이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탄핵 사건을 들여다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아오고 조갑제닷컴에 기사를 쓰고 한국으로 쫓아오고 그 쫓아오셔서 정규제 TV에 이제 그때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증거조사도 없다. 맙니다.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 탄핵심판 효과의 이 가처분 비슷하잖아요. 탄핵심판 그냥 국회에서 결정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이런 탄핵제도는 좀 고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또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는 거의 필요가 없고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되었다. 노무현은.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탄핵 근거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이 한 행동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쟁점이 되는 거. 참. 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정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그 진위만 다뤄야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목적이나 동기, 그 절차 위법, 위헌 여부는 다룰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권성동 위원 얘기를 제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강일은 재판관의 위법, 불법한 변론권 제한 이렇게 강일은 얘기가 쭉 나오고 강일은 재판관은 이번에 이 정기성, 김평우, 조원용 이 3인의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뭐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권성동 의원까지 했고 내일 강일은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변론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기성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용 변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 변론서는 결론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재밌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입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입니다. 이동업 재판관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 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 시점인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 결론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렸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심각하다. 탄핵이 만일에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게다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확하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 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 절차에 대한 심리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 처리를 이유로 탄핵 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불인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제가 볼 때 글쎄요, 이 세 분 변호사가 문장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은 사실 어제 제가 얘기 드린 전원일치 기각을 해야 된다 헌재는 이라고 어제 올려드린 칼럼으로 제가 대신하고자 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재 뭐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만은 헌재뿐만 아니고 국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상권 분립을 위해서도 정치적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각이 답이고 기각은 전원일치 기각으로 가는 것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제 제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고 이 강일은 재판관에 관련된 부분은 내일 읽어드리고 해설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